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이머징 채권에 대해서 조심해라라는 경고를 내보냈다 그러는데요. 오늘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월가 베테랑 투자자들이 신흥시장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이 너무 고평가돼 있다면서 급락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신흥국 채권의 위험 수위가 가장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 이머징 자산에 대한 여러 시각,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 또 대형 투자기관들에서 이머징을 비롯한 위험 자산의 급락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이런 경계감을 키우고 있는 건지, 또 정말로 이머징 자산이 그 상승 여력을 잃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연구원님들의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머징 채권? 이머징 채권이 사실 이제 뭐 QE3가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하면서 좀 조정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조정이 별로 되지도 않았고요. 네. 올해 들어서도 이머징 채권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었죠. 이게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로 되면서 그쪽 관련 부담이 없어졌던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가격 면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조정이 크지 않았다라고 본다라면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이머징은 좀 더 리스크가 좀 남아 있다라고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품이 이렇게 하얗게 끼어 있다. 좀 껴있다. 그런 정도는 하얗게는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거품이 좀 끼어 있다. 좀 있긴 하다. 금리 인상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미 본격적으로 그래도 한 3차례 연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다시 재차 강세로 추세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면 좀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추세적으로 네. 강세로 가면 이게 위험해질 지금 수 있다. 금리를 인상했는데 달러가 강세로 안 갔기 때문에 제가 딱 금리 인상 때문에 위험해진다기보다는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다시 위험해지려는. 그게 제일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이제 이머징 다 죽는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4번 100비프 올렸는데 미국 10년물이 오히려 약간 내려갔어요. 그리고 달러는 올릴 거 반영해서 한 2년 전부터 강해졌다가 막상 올리고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강할 줄 알았는데 약해지고 그래서 이머징이 상대적으로 강한 건데 결국 저는 이머징 자체의 문제는 개별 국가별로 차별화될 수 있지만 결국 방향은 달러랑 미국 금리가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머징들은 얼마나 그 위험하길래 정크 본드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저희가 이머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머징 입장에서는 살짝 기분 나쁠 수 있는 게 왜 미국 정크랑 비교하냐고. 우리 자기는 소버린 국가고 정크보다 낫다고 또 예. 위험하다고 이런 소리나 했었거든요. 예. 저는 이건 그냥 미국 중심의 미국 중심에서 하고. 그러니까 왜 기분 나쁘니까 우리도 S&P 하나 만들자 뭐 이런. 응? 잘 만들어지진 않더만. 그런 정도다. 유럽에 계속 테러나고. 그러니까 꼭 이머징만 위험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머징만 붙잡고 그래요? 내가 보기엔 남유럽은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조정의 빌미를 찾아보려는 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네. 첫 번째로는 진짜 다르다는 생각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 쐈는데 일본 머리 위로 넘어갔다라는 이벤트는 좀 상당히 다르고 괌을 쏘겠다라는 이벤트는
저희가 본토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에서 이제 본토까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지금 뭐 스페인이나 뭐 백인 우월주의 시위 뭐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성화된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몇 년 전에 파리 테러도 있었고 계속 지금 IS랑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테러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변수로선 작용하기가 좀 덜하는 모습이 아닌가. 새로운 어떤 조정의 빌미를 찾고 싶은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얘기들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걸 정확히 뭐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같은 점에 변했다라는 점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시장 이번에 이렇게 빠진 것도 조정의 빌미예요? 아니면 진짜 전쟁 위험으로 빠진 거예요? 반반이죠, 뭐 지금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주식시장도 올해 상당히 랠리를 하면서 그냥 쉬지 않고 달려고 예, 했죠. 뭐 그래서 거의 뭐 7개월 연속 양봉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8개월 연속은 좀 어렵다 뭐 이랬다. 가격상에서 좀 밸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뭐 확실하게 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 됐으니까 뭐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우리가 지금 뭐 신흥국도 그렇고 뭐 정크본드, 뭐 위험자산 뭐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근저의 본질은 이 화폐 가치의 이 절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금융위기 이후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고 그 풀린 유동성이 어디로 갈 거냐. 대부분 이제 경기로 가서 뭔가 인플레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경기로 가서 인플레로 가진 않고 네. 그냥 이 금융시장과 내지는 투기화된 자본시장에서 머물면서 여기저기 얘가 지금 들쑤시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이머징 채권도 그렇고 뭐 글로벌 크레딧 중에서 뭐 정크본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되는 게 우리 주망대에서 몇 번 다뤘지만 가상화폐 가격들을 보면 비트코인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너무 그래. 정말 돈 벌고 팔았다고 생각했어. 나의 유일한 성공담인데. 그러니까 우리 비트코인 그때 한참 얘기할 때 그때가 얼마였어요? 기억도 안 난다. 하여튼 내가 1,000원쯤에 사가지고 2,000원짜리 팔았는데 4,000원 넘은 것 같아. 지금 뭐 500만 원 정도 1비트코인 하고 아,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산 어마어마한 거죠. 돈을 기준으로 치면 네.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가격들이 결국은 왜 오르냐고 한다면 네. 이 캐시와의 어떤 반대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지만 달러화가 강해지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이 통화 가치가 비싸지진 않고 통화 가치 이외에 다른 쪽에 있는 뭐 이게 자산이든 아니면 어떤 뭐 가상 화폐건 또 하나의 투자 대상이건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통화 가치 절하에 따른 자산 가격 인플레가 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신흥국 채권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미국 주식의 PER은 지금 몇 배이며 가상화폐는 지금 뭐 이게 말이 되는 환경이며 네네. 그래서 결국 뭐 신흥국 채권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결국은 이 최근에 나타난 이런 전체적인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 요거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네. 이게 이제 꺾이게 되면 우르르 무너질 거냐. 여기서 또 옥석을 가릴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이 현재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전쟁 난다고 막 일본 위로 이렇게 뭐 날아가고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주가 쫙 빠질 때 채권 시장도 반응이 있었어요. 이번에 국채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했죠. 그리고 현물도 최근에 한 2조 원 정도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반응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사실 시장 금리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 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저는 좀 반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금리는 보고 있긴 반응이 한데, 없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금 흐름이나 뭐 포지션은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봐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되게 민감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에 우리만 동조를 못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좀 가기가 하고 지난주에 제가 저기 그 태풍온 지역에 출장을 갔었는데요. 네. 다 외국 분들 만나면 다 걱정하시더라고. 괜찮냐, 뭐 걱정된다고. 근데 저는 태풍 온 거기가 더 무섭던데. 예. 확실히 예전보다는 더 좀 되게 민감도는 많이 높아지긴 한 것 같습니다. 민감도 높아서 채권 시장에도 영향은 예. 있었다. 그러면 뭐그 주식시장이 그 우리 전쟁 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 반 뭐 그 말이 그럼 일리가 맞는 말이네. 그리고 올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채권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지난번에 템플턴이 한번 나간 거 말고는 거의 그러니까 그 한미 금리 차 때문에 빠져나간 것보다는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빠진 게 빠진 더 게 많다. 예,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지역적인 거, 국지적인 거죠. 예를 들면 뭐 베네수엘라 걱정하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처럼 그냥 뭐 신흥국 전체라고 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린 왜 하필이면 이런 데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Q3 그 테이퍼링 쭉 진행하고 자산 유지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해외 채권 포트폴리오 투자했던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이 회수해 갔거든요. 지금 다시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저는 선진국, 아니 신흥국 채권 시장이 이 정도로 안정적이라는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자금은 굉장히 미국으로 많이 돌아갔는데 신흥국 안에서 얘네도 채권 시장이 커 나가야 되니까 자기들 안에서의 어떤 자금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채권 시장이 유지된 거라면 저는 오히려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고민을 하자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올해 과거보다 비교해 보면 올해가 글로벌리 중앙은행들의 자산이 제일 많이 불어난 한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추가 유동성 공급을 멈췄으나 유럽과 일본과 또 영국이 올해 4월까지는 또 열심히 QE를 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옛날에는 이제 미국 중심의 통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미국 하나만 보면 글로벌 통화 정책의 총량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됐는데 지금 미국 말고도 이거 만만치 않은 윤정기들이 지금 각각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최근에 이 위험자산의 랠리는 분명히 이 과한 유동성에서 기인한 바가 크고 그 과한 유동성의 공급처인 미국은 일단 좀 쉬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곳이 열심히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위험자산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도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조금 우리도 줄여볼까 내지는 고만할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맞물리는 변곡점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도 4분기 정도 되면 미국이 현재의 자산 축소를 계속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ECB가 QE 규모를 조금 줄인다고 가정해서 이거를 이제 플러스면서 계산해 보니까 이런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규모의 총량이 약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내년도 4분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4분기가 어쩌면 이제 이 위험 자산들 가운데서 옥석이 가려지고 진정으로 펀더멘탈이 받쳐줬냐 안 받쳐줬냐를 우리가 알게 되는 말 그대로 이제 수영장에서 물이 빠져갖고 누가 빵꾸난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기가 내년 4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왜 하필이면 빵꾸난 수영복을 얘기해. 튜브도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지금. 수영복을 안 입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낫잖아요. 아, 그러긴 하네. 근데 그러면 일단 부동산 시장도 내년 뭐 지금 우리 규제를 막고는 있지만 내년 4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상투를 찍고 내려가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국내 부동산은 조금 다른 이슈인데 뭐 어쨌든 글로벌 지금 규제로 막아놓긴 부동산은, 했지만. 예, 같이 움직여요, 대체적으로 예, 위험 요즘은. 자산의 유동성의 위기는 저는 이제 내년 4분기가 조금 확실한 변곡점이 되지 말씀하신 것처럼 않겠냐. 아까 우리 세영 연구원 말씀하신 자산 축소에도 당분간은 캡을 석 달씩 늘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10월에 하든 내년 1월에 하든 한 대략 1년 정도는 캡 한도 밑은 버리더라도 한도 위에가 돌아오는 게 거의 실질적으로 재조사가 계속 되거든요. 네. 근데 내년 4Q 그 후 2년 가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연준이 금리를 올려봤자 장기 금리는 안 올라가고 그래서 자산 축소를 해보자. 근데 했다가 장기 금리가 또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또 망가지고 다 죽는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뭐 최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그렇게 캡으로 씌워서 테스트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4Q 정도 가면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때까지 글로벌리 돈이 많고 우리도 금리 인상 빨라야 내년에 한 번 하고냐 한다는 정도가 되면 그럼 규제를 막 눌러도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유동성에 받치고 있으니까. 한번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 두 번 해봐야 그런 걸 보고 우리 사자성어를 얘기하죠. 도끼개끼라고. 그래서 사실은 좀 우리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지금 위험 자산이고, 그러니까 꼭 그 이머징 채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위험한 자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나 동의를 하는 부분은 그런 거 지금은 보니까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돈 어떻게 좀 버리려 그래. 자산을 갖기 위해서. 돈을 지금 투매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거꾸로 상황이 뒤집어지면 자산을 투매할 때가 올 거거든. 그때 되면 돈을 갖고 싶어서 아우성을 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돈은 정말 가치 없는 걸로 보고 있어. 근데 돈이 굉장히 힘을 발휘할 때가 많거든요. 돈 자체도. 그러니까 돈을 가질 거냐 자산을 가질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너무 자산으로 멀리 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글로벌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의 그 펄을 지금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겠냐고요. 인정해 줄 수 없잖아요.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반기 이후에 우리 그 위험자산 시장 내년 4분기까지는 괜찮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4분기 괜찮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유동성이 흡수되기 시작하는 그 변곡점이 내년도 4분기라는 거죠. 그때까지 괜찮아야죠. 왜냐면 유동성이 받쳐줄 텐데. 근데 뭐 항상 시장이 좀 빨리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앞서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왜 긴축의 효과가 없었냐고 이제 우리가 되뇌었을 때 사실은 긴축이 아니었다. 이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아니었죠. 정말로 긴축은 내년도 4분기부터 시작이 된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언제부터 있을 거냐? 뭐 그거는 이제 뭐 경기와 함께 맞물려서 봐야 되는데 네. 뭐 최근에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쟁이 있는데 저는 경기도 미국 기준으로는 얼추 뭔가 좀 정점에 다가가는 그런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오랜 동안 확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년도가 조금 저는 뭐 위험자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여건에서도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근데 미국 경기 정점 얘기는 한참 전부터 나왔거든. 작년 이맘때도 그렇죠, 그 얘기를 했던 거 같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 전 나왔는데 네. 아직도 계속 확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 갈수록 이맘때 불안한 되면 거죠. 작년 이맘때 예. 정점이라는데 지금도 이러네 이런 소리 나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시기와 아까 했던 좀 유동성이 정말 흡수되는 시기가 맞물릴 수 있다라는 면에서 조금 불안감이 있다 이런 거죠. 김동훈 의원은 언제쯤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보세요? 또 박종현 팀장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게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미국 경기 정점에 대한 좀 얘기를 많이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좀 업데이트해봐도 물론 지금 EQ GDP가 잘 나왔으나 제가 뭐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내구재 쪽에 대해서 미국의 내구재 소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기 굉장히 힘든 게 자동차 월간 판매량이 계속 빠집니다. 거기다가 오토론의 어쨌든 디폴트 레이트가 안정되다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신용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생각해요. 미국의 경기의 중심은 물론 투자도 있겠지만 소비라고 친다라고 한다면 이 진짜 항상 뭐 매년 뭐 거짓말이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경기 정점에 대해서는 진짜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옥석 가리기에 대해서도 앞서 뭐 박정현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내년에 대해서 저희는 늘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누구나 공감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4,500불을 넘어가고 그 밸류에이션 되지 않는 자산이 4,500불 넘어가고 미국의 S&P PER이 지금 세 번째로 높은 수까지 올라온 상황 속에서 과연 미래 이익을 거기다 끌어다가 지금 IT 중심으로 지금 증시가 올라간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시장이 언제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항상 경계감은 갖고 있다. 뭐 그게 길게 더 이어지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저희는 마음속에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빅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불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미국 신용 사이클은 돌았어요? 일단은 지금 디폴트가 오토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디폴트 레이트가 지금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정점 바닥으로서 올라가고 있는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은 어때요? 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모기지 쪽에서는 문제가 아직 없는데 안 나오고 있고. 어쨌든 소비에 굉장히 어쨌든 걔들이 론을 세 개를 본다라고 한다면 주택론 오토랑 학자금? 네, 학자금이랑 맞아. 지금 세 세 개를 봐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가장 작은 규모잖아요. 그게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바닥 경기가 어떻게 좀 변하고 있다는 시그널로서 지금 좀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긴 합니다. 아니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지금 걱정이죠. 그거 돌면 경기 도니까 여기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이걸 연장시켰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금리 100bp 올려도 안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금리 제일 많이 뛴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튀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클이나 이런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을 시킨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무리 지을 것 같아요. 거기가 결제해진가요? 거기가 결제해지고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변수. 뭐 어쨌든 변수죠. 뭐 네, 거기는 그 그냥 부분은 가만히 있어도 변수예요.
예. 나도 이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바꿔가야 되는 시기가 언제일지가 지금 굉장히 걱정인데 언제쯤 바꿔가면 돼요? 가르쳐주세요 좀. 언제쯤 안전자산으로 바꿔갈까요? 안전자산으로요? 돈으로. 돈으로? 네. 뭐 저는 이번 4분기부터 슬슬 바꿔야 되지 않을까. 4분기부터는 네. 시작을 해야 된다. 국내로 본다. 국내로 본다면 특별히 뭐 이제 정말 주식은 너무 갈 만큼 갔다라는 생각인 거고. 근데 그건 주식쟁이들한테 들으면요 3초까지 간다 그래요 내년에. 저희 하우스 뷰로 본다라면 좀 4분기는 주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내년에 뭐 계속해서 갈 여지는 좀 적다. 저희가 또 금리 인상도 보고 있고 네. 네, 2번씩이나 보고 있고 해서 저희는 4분기 정도에는 조금씩은 이제 좀 올 만큼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근데 개인 재테크 상담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